그리펜 2전투기 2대. 갑자기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미사일로 러시아 미그 31기를 조준했습니다. 러시아 조종사들의 화면에는 전구가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빨갛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몇 초 전만 해도 러시아 조종사들은 이것이 너무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종석 창문을 통해 그들은 자신의 최후를 보았다. 그들 앞에는 2대의 러시아 헌터가 있었고 레이더는 작동 중이며 동시에 3대의 미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의 날개 아래 있는 미티어 미사일의 탐색기 머리는 러시아 항공기를 겨냥하고 있었다. 램제트 엔진을 장착한 마하사로 비행하는 미사일이 둔중한 미그 31에 잠금되었다. 탈출 수확은 가혹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그 순간은 러시아 조종사들에게 모든 훈련과 모든 선전의 끝이었다. 방금 본 조우 시나리오는 공상과학이 아니다. 그것은 스웨덴의 그리펜과 미티어 패키지가 우크라이나에 전달될 준비가 되어 지상에서 만들어낼 현실의 작은 조각이다. 처음 보기에는 평범한 군사지원 패키지처럼 보인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무기를 제공합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릅니다. 이 조치는 전쟁 시작 이후 러시아의 가장 큰 이점인 공중 우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발표는 방위 세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약 250대의 새로운 전투기를 추가할 것입니다. 러시아 조종사들은 더 이상 쉽게 비행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거리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렘린의 공중가리 전략은 붕괴될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전략적인 부분은 프랑스 전투기나 F-16이 아닙니다. 스웨덴산 JAS-39 그리펜입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가 250대의 전투기를 획득할 것이며 그중 150대는 그리펜 전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본 러시아 전투기를 방금 격추한 그리펜 전투기와 미티어 미사일입니다. 멜리타니 소식통에 따르면 이 전투기들의 인도는 5년이나 10년 후가 아니라 매우 가까운 미래인 2026년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게다가 단지 전투기만이 아닙니다. 조기 경보 항공기,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훈련 프로그램 등 전체 생태계가 도입됩니다. 이 패키지 덕분에 우크라이나 공군이 완전히 변모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전투기, 국가의 결정. 때때로 전쟁은 이런 순간에 전환됩니다. 그렇다면 F-16이 있는데 왜 그리펜인가요?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활주로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기지는 러시아의 지속적인 폭격을 받고 있습니다. 활주로는 손상되고 방치되었으며 짧습니다. 미국의 F-16은 섬세한 항공기입니다. 완벽하고 깨끗하며 긴 콘크리트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엔진이 지면에 가깝습니다. 작은 돌이라도 빨아들이면 수백만 달러짜리 엔진이 곧 처리됩니다. 하지만 그리펜은 스웨덴의 눈 덮인 숲속 짧은 고속도로에서 이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먼지, 진흙, 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주유소에서 연료를 보급하고 미사일을 장착한 후 군 복무 중인 6명의 젊은 기술자와 1명의 전문 하사가 10분 만에 전투에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러시아를 정말로 두렵게 하는 것은 단지 항공기 자체가 아니라 그 게릴라식 물류 능력입니다. 그러나 날개 아래 회색 주금이 장착되지 않으면 그리펜은 단지 민첩한 항공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매터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이 왜 특별하며 러시아가 이 발전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매터가 혁신적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러시아가 현재 전쟁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러시아 공군의 전략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장거리 작전. 러시아 조종사들은 우크라이나 방공 시스템의 사정거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국 경계 뒤나 점령된 안전한 지역에서 이륙합니다.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거대한 크기로 유명한 R-37M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특정 조건에서 200, 심지어 300km에 이를 수 있습니다. 러시아 조종사는 4만 피트 이상으로 상승하여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크라이나 조종사가 레이더에서 그를 발견하기도 전에 기지로 돌아가 커피를 마십니다. 이것을 쏘고 도망가기 전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속수무책입니다. 그들이 가진 구형 미국산 AIM-22 AMRAAM 미사일은 러시아 전투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투기는 러시아 미사일을 피하기 위해 나무 꼭대기를 스치듯이 매우 낮은 고도로 비행해야 합니다. 이는 또한 그들의 레이더 범위를 제한합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기술적 비대칭 덕분에 하늘에서 괴롭히는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때에 이륙하고 원하는 폭탄을 떨어뜨리고 아무런 대가 없이 돌아옵니다. 메터 미사일은 이 균형을 깨고 이러한 괴롭힘을 끝내기 위해 배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장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기 위해 9월 19일 에스토니아 영공에서 펼쳐진 긴박한 순간들을 초단위로 시뮬레이션해 봅시다. 모든 것은 러시아 미그 31 함대가 핀란드 만위 에스토니아 영공에 진입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고도 45,000피트에서 세 대의 러시아 미그 31 전투기가 나토 국경을 칼처럼 가로질렀습니다. 조종사들은 여유로웠다. 그들은 자신들 아래의 거대한 엔진과 마하 2.8 속도에 의지했다. 그들에게 이 고도는 손댈 수 없는 것이었다. 몇 분 후 F-16이 도착해 정중히 경고하고 그들은 영웅처럼 기지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그것이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날 나토의 시나리오는 달랐다. 독일작전센터에서의 명령은 냉정했다. 그들을 들여보내려. 러시아인들이 진공 상태에서 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실험실에 취가되었다. 아래에서는 두 대의 이탈리아 F-35A 라이트닝2가 그림자 속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그들의 레이더는 꺼져 있었다. 그들은 단지 듣고 있었다. 그들은 MiG-31에서 방출되는 모든 신호, 모든 주파수 변화, 모든 엔진 온도를 초단위로 기록하고 있었다. 그들은 러시아의 가장 귀중한 항공기의 전자적 영혼을 실시간으로 복사하고 있었다. 러시아 조종사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리고 처형자들이 무대에 올랐다. 스웨덴의 그리펜 이 두 대가 갑자기 러시아 전투기 바로 아래에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조종사들의 조종석이 갑자기 붉게 변했습니다. 레이더 경고 수신기 RWR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차슬로넴 레이더 화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들은 눈이 멀었습니다. 그들의 라디오는 잡음과 함께 끊겼습니다. 그들은 귀가 멀었습니다. 그리펜의 전자전 시스템이 미그 31을 날아다니면 벽돌로 만들어버렸다. 그 혼란의 한가운데서 스웨덴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경고는 없었다. 협상도 없었다. 명령은 하나뿐이었다. 잠금 완료. 즉시 돌아서지 않으면 격추하겠다. 그 순간은 러시아 조종사들에게 초강대국 선전의 끝을 의미했다. 공황 상태에 빠진 그들은 비행기를 한 개까지 몰아붙여 방향을 돌리고 러시아 영공으로 도망쳤다.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되지 않았지만 러시아 공군은 역사상 가장 큰 기술적 패배를 겪었다. 그날 방아쇠가 당겨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러시아의 가장 빠른 항공기가 도망칠 수 있었을까? 대답은 아니요. 이론상으로 미그 31은 속도의 괴물이지만 현대전에서는 그 속도가 죽음의 선고입니다. 고도 8만 피트에서 마하 2.8로 비행하는 미그 31은 기동할 수 없습니다. 회전 방향이 수십 킬로미터입니다. 급격히 회전하면 날개가 부러지거나 엔진이 꺼질 것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정지 표적입니다. 그것이 직면한 위협은 미키어 미사일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로켓이 아닙니다. 미키어는 램제트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기를 연료로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발사되는 순간 우주로 올라갑니다. 미그 31에 있는 높은 고도에서 희박한 대기 속에서 엔진은 최대 출력을 발휘합니다. 미사일은 마하 4 이상 초당 1.5km의 속도로 목표물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부분은 그것의 에너지가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MiG-31은 도망치려 할 때 연료를 소모하여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러나 미티어는 접근할수록 가속합니다. 이것은 추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학입니다. 메터의 탈출 불가능 구역 내에서 물리 법칙은 MiG-31에게 생존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메터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공대공 미사일 중 하나이지만 그 범위만이 특별한 점은 아닙니다. 진짜 차이점은 엔진에 있습니다. 미국의 AMRAM이나 러시아의 RCH 같은 전통적인 미사일을 생각해보세요. 이 미사일들은 고체 연료 로켓 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종사가 방아쇠를 당기면 로켓 모터는 몇 초 동안 엄청난 힘으로 연소하고 미사일은 음속의 몇 배 속도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연료가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사일은 단순히 활공하는 발사체가 됩니다. 공기 마찰로 인해 매초 속도가 줄어듭니다. 목표물인 100km 떨어진 러시아 항공기에 도달할 때쯤이면 미사일의 에너지가 소진되고 기동성이 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러시아 조종사가 예를 들어 파유지 회전을 하는 급격한 기동을 하면 연료가 소진된 미사일은 그를 따라갈 수 없고 쓸모없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미티어가 물리학을 새롭게 쓰는 부분입니다. 미티어는 자체 산소를 운반하지 않습니다. 몸체에 있는 공기 흡입구 덕분에
전투기처럼 대기에서 산소를 빨아들여 엔진에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엔진은 처음 몇 초 동안만이 아니라 전체 비행 동안 작동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가 방가쇠를 당기면 미티어는 가속하고 계속 가속합니다. 목표의 100km 거리까지 접근할 때에도 엔진은 여전히 최대 출력 상태입니다. 속도는 마하 4를 초과합니다. 항공문헌에서는 이를 탈출 불가 구역이라고 부릅니다. 미티어의 탈출 불가 구역은 세계의 다른 어떤 미사일보다 3배 더 큽니다. 러시아 조종사가 무엇을 하든 급강하를 하든 상승을 하든 카이지를 견디든 뒤에서 오는 미사일은 더 빠르고 더 에너지가 넘치며 더 민첩합니다. 이것은 추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수학적 확실성입니다. 러시아 조종사들에게 이것은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쏘고 도망가는 전략으로 편안하게 작전해왔습니다. 메터는 그 편안함을 없앱니다. 메터는 또한 R-37과 유사한 범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조종사들도 같은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경기장이 평준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크렘린은 이 발전에 분명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공중 전략은 전적으로 멀리서 공격하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조종사들은 소중하며 그들의 훈련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손실을 보상하기 어렵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러시아는 이미 수십 명의 경험 많은 조종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험한 임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만약 미티어가 이 안전거리를 없앤다면 러시아 공군의 전체 작전 거리가 무너집니다.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거나 비행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크렘린에게는 나쁜 소식입니다. 또한 심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조종사들은 거의 무적이라고 느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투기는 그들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이 자신감은 그들을 공격적으로 만들고 위험을 감수하도록 했습니다. 메터가 그 자신감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조종사가 언제든지 격추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는 더 신중해집니다. 위험을 덜 감수합니다. 그는 덜 효과적이게 됩니다. 어쩌면 그는 아예 이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순히 발포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억제력이며 미티어는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입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스웨덴의 움직임은 단독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보내는 것이 더 이상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유럽 국가들이 자체 방위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그리펜과 미티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라파를 제안했습니다. 독일은 방공 시스템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국은 장거리 미사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러시아에게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방위 능력은 적절한 동기가 부여되면 러시아를 훨씬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푸틴은 미국이 지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럽 전체와 싸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나토 가입은 이 방정식을 더욱 변화시켰습니다. 스웨덴은 더 이상 단순한 중립무기 거래선이 아닙니다. 나토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펜 전투기는 나토 공군과 통합하여 작전할 수 있습니다. 미티어 미사일은 나토의 표준 무기고의 일부입니다. 에스토니아에서의 9월 19일 작전 이후 나토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의 무모하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이유로 동맹의 제4조에 따라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에스토니아, 폴란드, 스웨덴의 대표들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정중한 호위 정책이 이제 러시아에 의해 약점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의 지원으로 새로운 더 강력한 제안이 제시되었는데 억제력의 재확립이었다. 나토 영공에 대한 다음 고의적이고 공격적인 침해는 특정 사전 정의된 조건에서 치명적인 무력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 결정은 에스토니아, 폴란드, 스웨덴, 독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명확한 입장, 이런 불량 행동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격추해야 한다라는 발언은 동맹의 지도자인 미국의 새로운 강경 입장을 명확히 했다. 조기 경보 항공기도 있다. 스웨덴은 사브 340 조기 경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낼 계획이다. 이 항공기는 하늘의 레이더 기지처럼 작동합니다. 이들은 러시아 전투기를 매우 먼 거리에서 탐지하고 그리펜 전투기의 목표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펜 조종사는 자신의 레이더를 켤 필요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이 통합은 메터의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이는 단순한 미사일이 아니라 배치되는 시스템입니다. 9월 19일 작전은 이 네트워크 중심 전쟁 개념의 시연으로 실시간 데이터 흐름을 통해 여러 나라의 다양한 세대의 전투기를 단일 네트워크로 관리할 수 있는
역동적이고 치명적인 통합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치명적인 실수는 발트해에서의 나토의 존재를 단순한 상징적인 공중 감시 부대로 간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마주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이 분열되고 우유부단하다고 믿고 이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빠르게 붕괴하고 유럽이 제재를 포기하며 미국이 관심을 잃을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나라들이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이제 그 스웨덴이 러시아의 공군력을 상쇄할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고 있습니다. 푸틴의 전략적 계산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즉시 일어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그리펜 2 항공기의 인도는 몇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생산 라인은 가득 차 있고 훈련 프로그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구형 모델인 그리펜 CD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기들도 메터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이 이 항공기를 신속히 이전하면 우크라이나는 이 능력을 훨씬 더 빨리 획득할 수 있으며 러시아는 바로 이 시나리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우크라이나 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매달이 지날수록 우크라이나는 더 강력한 무기를 획득합니다. 매달이 지날수록 서방의 지원이 깊어집니다. 매달이 지날수록 러시아의 이점이 약화됩니다. 궁극적으로 스웨덴의 그리펜과 미티어 조치는 단순한 군사 원조 패키지가 아닙니다. 이는 전쟁 시작 이후 러시아가 유지해온 공중 우세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메터의 램제트 엔진과 넓은 킬존은 안전한 거리에서 공격하는 러시아 조종사들의 전략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펜의 러시아 위협에 대한 특정 설계는 이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9월 19일 에스토니아 작전은 이러한 기술들이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안전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도발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음 고의적인 위반의 대가는 단순한 외교적 항의가 아니라 수십억 달러의 전략 자산과 고도로 훈련된 조종사의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과 보상의 분석은 이제 명백히 러시아에 불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이 발전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저희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